영순아, 이 오빠가 진짜 남자를 가르쳐줄게. 내 뽀얀 속살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 안 그래?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던 영수는 입안으로 파고드는 그의 혀를 어쩔 수 없이 깨물어 버렸습니다. 혀를 깨물린 남자의 짧은 비명. 하지만 그 비명은 이어진 판사의 의사봉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내가 여자 좋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조신하지 못하게 혀를 잘라. 날카로운 의사봉 소리가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진실이 거짓에 짓밟혔던 1964년의 그날. 이 이야기는 세상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든 한 여인의 가장 처절하고도 통쾌한 인생 기록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 그랬구나 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4년 경상도의 어느 작은 읍내.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보릿고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하루를 살아내던 시절. 방앗간 집딸 18 영순이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낡은 방문이 열리고 영순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쇠펌프를 힘겹게 눌러대자 차가운 지하수가 시원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순아! 세수만 하고 있지 말고 어여 부엌에 불부터 지펴라. 네, 어머니. 금방 할게요. 초등학교만 겨우 마친 영순이었지만 그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다니는 야학에서 그를 깨우치고 언젠가는 하얀 옷을 입는 간호사가 되는 꿈. 하지만 1964년의 봄은 한 처녀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기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 안. 시장에 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앳된 얼굴에 안내양이 위태롭게 매달려 출발을 외쳤습니다. 오라이, 뒷문 닫습니다. 읍내 시장에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는 영순의 등 뒤로 불쾌한 온기가 느껴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크게 요동치는 순간 누군가 그 틈을 타 영순의 등 뒤로 바짝 붙어서며 노골적으로 몸을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사람 많네. 저기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어딜 가? 이렇게 예쁜데. 오늘따라 분냄새가 참 좋네. 응? 읍내 유지의 아들이자 망나니로 소문난 김태석이었습니다. 영수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유난 떤다는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음 정류장에 버스가 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온갖 소리가 뒤섞인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목청 좋은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쉴 새 없이 외쳐댔습니다. 어이쿠, 우리 방앗간 집 예쁜이가 왔네. 자자, 이리 와봐. 과일 가게 주인은 손님을 끄는 척하며 영순의 팔을 잡아 끌어 좌판 앞으로 바싹 당겼습니다. 요새 통 안 보이더니 더 이뻐졌네. 아주 계집애 티가 물씬 나는구나. 복숭아처럼 뽀얗게 잘 익었어. 자, 맛이나 한번 봐라. 영순이 어쩔 수 없이 내민 손 위로 주인이 사과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이 과일을 받아먹는 동안 주인의 끈적한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맛있네요. 이걸로 주세요. 주인이 사과를 봉지에 담는 척하며 영순의 목덜미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고는 대놓고 그녀의 체취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처녀 냄새 한번 좋네. 군 냄새가 아니라 살 냄새야 이건. 요새 만나는 총각은 있고? 아니에요. 저 돈 여기요. 영순이 돈을 건네자 주인은 돈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는 다른 손으로 영순의 팔뚝을 쓱 훑어 올렸습니다.
영순이 기겁하며 주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영수는 뱀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 듯한 소름 끼치는 불쾌감에 떨어진 동전도 줍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끈적한 시선과 불쾌한 손길, 그리고 역겨운 숨결이 온몸에 들러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일, 과일 가게에서의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쾌함이 하루 종일 영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해가 지자 동네 한량들이 모여드는 막걸리 집은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런 주전자에서 흰 막걸리가 콸콸 따라졌습니다. 태석이 저놈! 오늘 또 방앗간집 그 계집애한테 수작 걸었다며! 수작은 무슨, 예뻐서 좋다고 한 거지. 그년도 싫지는 않은 눈치야. 가만 보면 사내를 홀리는 끼가 있어. 에이, 괜히 건드렸다가 방앗간 영감님한테 된통 혼나려고. 걱정 마라. 내가 오늘 밤에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 저 계집애 그 뽀얀 허벅지가 아주 죽여주지 않냐? 내가 오늘 밤에 기어이 따먹고 너희들한테 후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마. 김태석의 더러운 농담에 친구들은 성공하면 막걸리 한 잔 사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시각 영수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호롱불의 의지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불쾌함도 잊은 채 내일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걸리 집을 나선 음흉한 늑대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가 있는 방앗간을 향해 어둠을 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호롱불이 간신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낡은 공책 위를 미끄러지는 영순의 연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야학 숙제를 마친 영순이 고단한 몸을 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대던 동네 개들이 일순간 조용해지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영순의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순아, 나다, 태석이 오빠.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급한 일이라고. 방앗간 뒤편 헛간으로 빨리 좀 오라신다. 아버지가요? 이 밤중에요?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몰라. 쌀자루를 옮겨야 한다 나. 가보면 알겠지. 어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늦은 밤 망나니로 소문난 김태석의 방문이 미심쩍었지만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말에 영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한 밤길을 두 사람의 발소리가 빠르게 갈랐습니다. 방앗간 뒤편 낡은 헛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는 순간 김태석이 먼저 헛간의 낡은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안에 들어가 계신가 보네. 자, 어서 들어가자. 영순이 조심스럽게 헛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나무 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빗장이 단단히 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문은 왜 잠가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무슨. 오늘 밤 네 아버지는 나다. 돌아서는 김태석의 눈은 낮에 봤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뻘건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태석 오빠 이러면 안 돼요. 쉬. 소리 지르지 마라, 영순아. 소리 질러봐야 이 밤중에 아무도 못 와. 낮부터 네 생각만 했어. 그 뽀얀 얼굴, 아담한 몸. 영순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려다 발이 엉켜 집단 위로 넘어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김태석의 육중한 몸이 그 위를 덮쳤습니다. 영순의 몸부림에 묵은 집단이 사방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태석이 오빠 살려주세요. 영순아, 이 오빠가 진짜 남자를 가르쳐 줄게.
내 뽀얀 속살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 안 그래? 억센 손길에 영순의 저고리 옷고름이 힘없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속살에 와닿는 순간 영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짓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겠다던 꿈, 그를 가르쳐주던 야학 선생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석의 얼굴이 영순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억지로 입술을 빼앗으려는 입이 영순의 얼굴을 뒤덮었다. 입술이 부딪히고 더러운 혀가 입안을 파고드는 순간 영순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그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남자의 비명이 헛간을 갈랐습니다. 무언가 둔탁하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김태석은 제 입을 감싸 쥔 채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개 같은 년이? 네가 감히 내 혀를... 김태석은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 빗장을 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헛간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피 비린내, 그리고 한 여인의 가쁜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영순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발소리가 방앗간을 향해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켰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가해자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멎자 잉크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낡은 파출소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이 두꺼운 사건 기록부를 거칠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벌어진 일의 조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공포에 떨고 있는 18소녀의 말보다 읍내 유지의 아들이 흘리는 피눈물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말은 읍내 김 사장 아들이 아가씨를 덮치려다가 정당방위로 혀를 깨물었다 이 말이지? 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니 근데 밤늦게 남자랑 단둘이 헛간에는 왜 들어갔어? 응? 꽃뱀들이 꼭 그렇게 순진한 척하더라. 바로 그때 육중한 파출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잘 닦인 구두를 신은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반장, 내 아들은 어찌 됐소? 말도 못하는 불구가 됐다는 게 사실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여긴 어인일로 의원에서는 지금 수술 중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 망할년이 저게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놔? 김반장, 저 환양년을 당장 잡아쳐 넣으시오. 법이고 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김 사장은 경찰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두툼한 흰 봉투가 어느새 경찰의 점퍼 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경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의자 박영순, 당신을 중상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뭐 그럴 놈이나 있겠어. 어서 따라와. 영순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동네 안악들의 악의적인 속삭임이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마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전현 지나간다. 방앗간 집 딸년. 어쩐지 애가 너무 일찍 멋을 부린다 했어.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꼭 여우 같더라니. 계집애가 오죽했으면 산의 혀를 잘라먹었을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순을 피해자가 아닌 요부이자 흉악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과일가게 주인은 영순을 보자마자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에잉, 퇴! 아침부터 재수없게. 썩 꺼져. 너 같은 년한테 팔 사과는 없어. 영순은 사회적으로 먼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기침 소리마저 무겁게 울리는 차가운 법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영순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김태석은 붕대를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판사님, 저하고 영순이는 남들 모르게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도 좋아서 만났는데 제가 실수로 다른 처녀 이야기를 꺼냈다고 갑자기 영순이가 제게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비고 조용히 하지 못할까? 어디 신성한 법정에서 소란이야. 판사가 분노하며 의사봉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판사는 영순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판결이 아닌 낙인을 찍어내렸습니다. 사내가 여자 좋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조신하지 못하게 혀를 잘라. 피고의 경박한 처신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 박영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자리에 앉아있던 가해자 김태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김태석. 젊은 혈기의 여인에게 잠시 끈질기게 군 점은 있으나 본인의 상해가 더 중한 점을 감안해 딱히 죄를 묻지는 않겠다. 다만 소란을 비운 점만 물어 벌금 3,000원에 처한다. 마지막 의사봉 소리가 영순의 삶에 마침표를 찍듯 길게 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영순의 귓속에서는 날카로운 쇳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같은 법정, 같은 사건.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자의 순결보다 남자의 혀가 더 중요하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법을 몰랐던 18소녀는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한 채 죄인이라는 낙인을 평생의 형벌처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설픈 풍금 소리가 위태로운 결혼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식장 멀리에서는 영순의 과거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혀를 자른 환양년. 꼬리표는 지독했습니다. 영순은 20살이 넘도록 중매 한 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웃 마을의 나이 많은 호라비에게 쫓기듯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과거 같은 건 묻지 않겠다던 남편 상철의 말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에 불과했습니다. 깊은 밤 작은 방 안은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상철이 마시다만 술병을 방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말이야? 그놈하고는 어땠어? 여보, 제발 그 이야기는. 뭐가 어째? 사내 구실 못하게 만들었다며? 얼마나 대단했길래? 좋았냐고 묻잖아. 나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봐. 죽은 송장처럼 누워만 있지 말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날 밤 헛간에서 들었던 김태석의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밤 영순을 찔러대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불 속에서 영순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위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 년 후 어느 후텁지근한 여름밤 남편 상철은 후배 만호를 데려와 마루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영순이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이 엄마가 된 영순.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의심과 폭언은 계속됐고 영순은 그저 죽은 듯이 살아내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후배와 술을 마시다 먼저 골아떨어졌습니다. 마루에서 남편의 요란한 콧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영순의 등 뒤로 누군가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참 곱소. 상철이 저놈은 복받은 놈이야. 저렇게 골아떨어졌는데 오늘 밤 외롭지 않겠소?
만호의 손이 영순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영순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래 순진한 척하기는. 형수 소문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상철이 형은 잠들었으니 우리끼리 재미 좀 봅시다. 응? 그 순간 영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8, 헛간에서 떨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하는 어미였습니다. 영순은 망설임 없이 부뚜막에 있던 무거운 무쇠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뻘건 불씨가 닿았던 쇠붙이가 서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안 꺼져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그땐 혀가 아니라 당신 대가리가 깨질 줄 알아요? 도끼 서린 영순의 기세에 만호는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남편 상철에게 영순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영순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영순은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환양년이 어디서 행패야? 내년이 꼬리치니까 멀쩡한 내 친구가 눈이 돌아간 것 아니냐?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어느새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되었고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의 드라마 소리는 자식들이 꿈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기차의 기적 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젊은 날은 오직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밥을 하고 돈을 벌며 자신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간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영순에게 남은 것은 수십 년을 묵은 상처와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영순은 텅 빈 집에서 과거의 유령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젊어서는 누구의 아내, 늙어서는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구나. 진짜 박영순이는 1964년 그 헛간에서 죽었던 게로구나. 그렇게 5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배 꽃 같던 소녀는 어느덧 70을 훌쩍 넘긴 72세 할머니가 되었고 가슴에 묻은 상처는 단단한 화석이 된 듯 했습니다. 그 화석을 깨고 나올 불씨가, 아주 작은 불씨가 낡은 학교 교문 앞에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난 텅 빈 방 안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집요하게 시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하교하는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과거의 유령과 함께 늙어가던 영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한 소식이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 63살 때 2009년의 일입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저처럼 나이 먹은 할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더군요. 그때 제 가슴에 불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지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줄 알았던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어. 내 이름 석자 하나라도 내 손으로 다시 써보고 죽어야겠다. 바로 그 결심이 63살 박영순의 세상에서 가장 늦고도 위대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정겨운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교실 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만학도들의 조용한 웃음소리와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학교. 영순이 입학한 곳은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보통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세워진
어른들을 위한 중학교였습니다. 교복 대신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주름진 손으로 연필을 쥔 학생들. 영수는 50년 넘게 잊고 살았던 학생 박영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친구 미영을 만났습니다. 언니, 수학 문제 때문에 또 끙끙 앓고 있네. 아이고 답답해. 이리 줘봐요. 내가 알려줄게. 이건 말이야. 아이고 고마워라 미영씨.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돌머리라 그런가. 통 모르겠네. 언니는 돌머리가 아니라 지금껏 자식들 머리에 영양분을 다 줘서 그래. 이제부터 언니 머리에 영양분을 꽉꽉 채워야지. 걱정 마. 이 미영이가 있잖아. 미영은 언제나 영순의 곁에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2018년 72살의 영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 두 사람은 과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 구석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그동안 억압받아온 여성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불러일으킨 라디오를 듣던 영순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린 찻잔이 받침대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저 못된 놈들. 아주 천벌을 받을 놈들이야. 저런 것들은 싹 다 잡아다가 거시기를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다시는 죄를 못 짓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분노 섞인 한마디가 54년간 굳게 닫혀있던 영순의 기억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미영아, 나도. 응?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새하얘졌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54년 전에 18살 때 그놈 혀를 내가 잘랐어. 그래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어. 한번 터져나온 고백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헛간의 악몽, 거짓의 법정, 남편의 폭언, 그리고 54년간의 지옥 같던 세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영은 영순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미영은 의자가 뒤로 넘어갈 듯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개자식이 지금 어디 살아?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잖아. 싸워야지. 아니야, 너무 늦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늦지 않았어, 언니. 우리 엄마도 평생을 그렇게 동네 남자들 희롱거리가 되면서도 속으로만 울다 병들어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살게 둘 수 없어. 절대로. 지금이라도 세상에 알려야지. 언니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놈이 천하의 개자식이라고. 언니, 이제 그놈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시간이야. 54년간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친구의 분노 섞인 한마디에 비로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게 타오르는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시골의 풍경과 달리 복잡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분주한 사무실 안에서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미영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작은 시민단체였습니다. 5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곳의 도움으로 영수는 진실을 위한 변호인단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젊고 열정 넘치는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먼저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법전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50년도 더 된 재판 기록은 손만 대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60년 전 판결을 뒤집는다는 건 사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아니 변호사님, 그럼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길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진 순간 54년간 침묵을 지켜온 영순이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54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소.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소. 계란이라도 손에 쥐었으면 던져는 봐야지. 그래야 저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게 아니요. 영순의 그 한마디에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검고 육중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말쑥한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흙먼지이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순이 재심을 준비한다는 소문은 가해자 김태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개발로 돈을 긁어모아 이 지역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 사장이 된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보내 영순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순 씨 계시죠? 저희 사장님께서 예정을 생각해서 이쯤에서 조용히 덮으시랍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흰 봉투를 마루 위로 던졌습니다. 묵직한 종이 뭉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괜한 흙탕물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러다 다칩니다. 늙어서 주책이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조용히 사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겁니다. 영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돈이 아닌 하얀 소금이 한가득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의 얼굴과 양복을 향해 바가지에 담긴 굵은 소금을 거침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사방으로 튀며 남자의 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더러운 돈 당장 치워. 네 놈들 돈은 썩은 내가 나서 못 받겠다. 어디 법으로 죗값 한번 받아봐라. 이 천하의 개자식들아. 내 집에 소금 뿌리기 전에 썩 꺼져. 변호사 사무실은 서류 넘기는 소리와 지친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힘듭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평생 말 못하는 불구가 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걸 뒤집을 증거가. 모두가 지쳐갈 무렵 영순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상타.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놈이 혀를 다치고도 멀쩡히 군대에 갔다고. 돈 많이 벌어온다고 월남까지 갔다더라고.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군대요? 월남전이라고요? 평생 불구가 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심지어 전쟁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54년간 굳어있던 바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병무청의 사실조회 신청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1965년 전후 입영 기록 김태석. 주민등록번호. 네, 지금 바로요. 그날 영순이 무심코 던진 기억의 조각 하나가 진실을 향한 거대한 칼날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전화기 한 대에 쏠려 있었습니다. 김태석의 군 복무 기록. 그것은 61년 전의 거짓말을 깨뜨릴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재심 신청 후 영순과 변호인단은 희망을 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기각입니다, 어머님. 1심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항소하겠습니다. 고등법원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고등법원에서도 똑같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의 연이은 패배,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석의 호화스러운 사무실에는 값비싼 오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시던 위스키 잔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시각 김태석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값비싼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법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계집애가 앙심 품고 50년 넘게 쯔쯔쯔 불쌍한 년. 그는 술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때도 솔직히 그년도 내심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히 살았지.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았나. 그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는 순간 뇌리에는 61년 전 자신을 노려보던 영순의 서늘한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계집의 눈빛은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꼭 잡아먹을 것처럼. 에이씨, 재수없게. 그는 애써 떠오르는 과거의 공포를 독한 술로 억지로 씻어내렸습니다. 적막한 영순의 집안을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소식은 김태석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예감한 그는 영순의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꺾어버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수를 썼습니다. 바로 영순의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나다. 밥은 먹었고?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온 동네 온 세상이 어머니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법에서도 2번이나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 자식들 얼굴에 똥칠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제발 좀 조용히 좀 사세요. 네?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순의 귀에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맴돌았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자식의 외면은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영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은 54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순이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괴짝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와 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됐다. 이제 다 끝났어. 내 팔자가 이런 것을. 자식들한테까지 짐이 될 수는 없지. 조용한 데 가서 살다가 죽을란다. 그 어떤 위로도 영순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변호사가 낡은 재판 기록을 들고 영순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시기 전에 딱 하나만 더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처음 불려가셨을 때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날짜 하나까지 전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지. 장마가 막 끝났을 때니 7월 초였을 게야. 아버지랑 검찰청에 갔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는 바로 콩밥 먹으러 갔어.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교도소 벽에 걸린 달력에다 매일같이 손톱으로 금을 그었어. 하루 이틀. 영순의 말을 듣던 김 변호사가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낡은 서류 뭉치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짜는 9월 1일이에요. 공식 기록에는 9월 1일에 구속되었다고 나와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기억은 7월 초라고요. 7월, 8월, 거의 2달 가까이. 대한민국 검찰이 어머님을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가둬두고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국가가 직접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이 재판에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요. 우리는 이걸 들고 대법원으로 갑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긴 깊은 밤, 불 꺼진 검찰청의 한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심을 맡은 최 검사는 산더미 같은 61년 전 기록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온 후 재심을 맡게 된 최 검사는 며칠 밤낮으로 낡은 기록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964년의 판결문과 2024년의 대법원 결정문이 나란히 들려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건이었어. 영장도 없이 2달을 가둬놓고 시작한 수사인데 그 안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들을 어떻게 믿나? 최 검사는 김태석 군 복무 기록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어 스탠드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게다가 평생 불굴하던 피해자는 멀쩡히 월남까지 다녀오고 당시 판결문은 온통 피해자를 탓하는 말뿐이고 이건 최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61년 전 검찰이 저지른 부끄러운 과오다. 이걸 바로잡는 게 맞아. 이번에야말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진짜 검찰의 일이지. 재심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각 한 허름한 식당에서는 영순의 아들이 홀로 TV 화면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18 영순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었던 바로 그 법정. 모든 변론이 끝나고 최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사가 아무 말 없이 피고인석에 앉은 영순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을 대표하여 피고인, 아니 박영순 어머님께 먼저 깊이 사죄드립니다. 61년 전 국가가 저지른 불법적인 절차와 인권 유린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박영순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바입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검사는 새로운 증거, 불법 구금이라는 국가의 과오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준, 1964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박영순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 박영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마지막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끝을 알렸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읍내의 한 식당에서 홀로 국밥을 먹던 아들은 TV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 밖은 영순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인파 반대편으로 모든 것을 잃은 김태석이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해치고 김태석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했냐? 김태석, 61년 동안 네가 밤마다 내 꿈에 나왔어. 끔찍한 악몽으로.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오직 영순의 목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네 꿈에 매일 밤 찾아갈게.
네가 죽는 날까지 내 놈의 잠 못 드는 밤을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영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김태석을 뒤로하고 햇살이 쏟아지는 세상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친구들에게로 걸어나갔습니다. 79세 박영순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순이 지지자들의 환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홀로 남겨진 김태석의 주변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만을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영순이 빛으로 걸어나간 바로 그 시간, 김태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의 몰락은 그가 평생 발 딛고 서 있던 땅, 그의 건물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인간 건물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아. 당장 방 빼. 보증금이나 빨리 내놓으셔. 여기 건물주가 그 파렴치한 영감이라며? 에이 퇴. 재수없어서 장사 못해 먹겠네. 가게 내놓습니다. 김 사장님, 건물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데 대출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담보로 잡힌 건물들, 조만간 경매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오랜만이지. 아버님,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 누구야? 할아버지야? 학교에서 애들이 나보고 성범죄자 손녀라고 놀린단 말이야. 꼴도 보기 싫어. 들으셨죠? 저희 아버님 같은 분 가족으로 둔 적 없습니다. 이 아이들 인생까지 망치지 마시고 제발 저희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인터폰이 냉정하게 끊겼습니다. 육중한 현관문 안쪽에서 모든 희망을 차단하는 잠금새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세상의 분노는 그가 평생 긁어모은 건물들에서 세입자들을 몰아냈고 그의 재산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피부치, 며느리와 손녀딸의 경멸 속에서 그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김태석은 매일 밤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 영순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18 영순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지옥 같은 현실이 멀어지고 다시 세상의 모든 빛은 승리한 주인공 영순을 비췄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혹 너무 늦었다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고 그렇게 묻어둔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나이 63살에 다시 연필을 잡았을 때 모두가 주책이라 했습니다. 70이 넘어 싸움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깨져서 사라져도 그 흔적은 바위에 남더군요.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어쩌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영순이 집에서 조용히 전화벨 소리를 듣고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TV 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됐다. 이제 다 괜찮다 아들아. 영순의 진심 어린 목소리 위로 따뜻한 음악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기구한 사연의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 시작입니다. 새벽빛이 스며들어 작은 바람이 춤추네. 지친 마음도 쉬어가네. 인생의 멜로디 울려 퍼지네. 기억 속에 빛이 되네. 다시 또 시작해.
내일 잃어도 괜찮아 별이 다시 길을 비추네 고요 속에 너를 찾네 인생의 멜로디 울려 퍼지네 기억 속에 빛이 되네 다시 또 시작해